이제 지금이 금은비가 대략 한 80대 정도에 있거든요.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 은이 너무나도 정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금이 올라간 거에 2배 이상이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은이 상승해야 될 퍼센테이지는 정말 뭐 드라마틱할 거다. 금과 은 둘 다 저평가인데 은이 극단적인 저평가를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 모시고 금, 은 투자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은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은이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도 변동성이 크다고 조심하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물론 그만큼 엄청 올라가기도 했고, 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은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정도 하락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1월에 이제 120불 정도까지 찍었다가 이제 거의 6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한 70불대로 이렇게 회복한 모습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놀란 거죠. 와, 은이 너무 많이 빠졌다. 심지어 어떤 분은 120불대에 사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많은 돈을 잃은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니까 얘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쩌면은 이번 상승 사이클이 그냥 끝나버린 건 아닐까, 이런 공포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정도의 큰 하락이 나타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그 한 120불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1년간 상승률이 몇 프로였냐를 따지면 대략 37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애들보다도 압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오르긴 했던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승이 크면 당연히 좀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이제 큰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쯤에 큰 조정이 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의 상승장이 2002년부터 2011년의 상승장에서는 2008년에 조정이 왔었고, 뭐 이제 1970년부터 1980년의 상승장에서는 1974년쯤에 이런 조정장이 왔었는데, 그럼 역사적인 그런 조정장에서는 은값이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4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60%, 1974년에 마이너스 40%, 그리고 1929년 대공황 때 마이너스 50% 정도의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떨어진 거를 보면은 그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역사적인 조정장에 하락할 만큼은 찍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은 가격이 뭐 굳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이런 횡보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되게 더 큰 하락이 우리를 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공포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어떤 트리거가 언제 나올까에 대한 그런 기대는 조금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확고해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점이 한 6월에 한번 오지 않을까. 네. 예, 왜냐면 는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FOMC가 좀 중요한 FOMC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월의 임기가 끝나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요즘에 얘기가 되는 게 케빈 어시가 바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인준의 시간이 좀 딜레이 되면서 그 파월이 임시적으로 좀 더 그 의장직을 오래 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워시로 바뀐다라고 하면, 워시는 어찌됐든 그게 뭐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확고한 그런 통화정책 방향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FOMC를 좀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은이 원래는 뭐 AI 관련해가지고 수혜다. 특히 이제 이건 산업에도 많이 쓰이고, 뭐 이제 전도율이 뭐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논리로도 많이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빠진 거는 그러면 수요가 줄은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수요가 많이 줄었냐라고 하면은 수요는 여전히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생각하는 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좀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락이 많이 있었던 거지, 제가 이것도 똑같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결국엔 은의 그럼 사용량이 줄어들 거냐 하면 AI의 발전이 여기서 멈출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런 전환이 여기서 끝날 거냐.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결국엔 전기로 가야 돼요. 네. 기존에 그 화석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이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했던데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그냥 뭐 다시 뭐 좀 내연기관 많이 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우리가 효율 면에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안보 때문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세계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랑 저 국가랑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가 원자재가 싸면 그냥 얘네 국가에서 원자재를 사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국가가 인건비가 싸면 이 국가에서 그냥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요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원유 가격 폭등하는 걸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야, 이게 원유가 지구 하나를 통째로 보면 너무 국소적인 지역에만 딱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국가랑 사이가 틀어진다던가 아니면 이 국가랑 사이가 좋은데 전쟁 때문에 공급이 막힌다던가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런 화석연료는 지구상에서 너무 그런 극소수의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다라는 게 에너지 안보에 너무나도 큰 그런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전에는 효율이었지만 이젠 안보의 시대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 안보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에너지는 뭐냐? 바로 전기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드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발전이 이제 원자력이랑 신재생 에너지다. 왜냐면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게 모든 지구에 되게 골고루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인 거고 신재생 에너지야 뭐 이제 발전 효율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들박이 있기는 하지만 안보 면에서는 뭐 그냥 바람은 어디서든 불고 그다음에 태양은 어디서든 이제 쬐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안보의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들 전기차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것도 전기 보일러 뭐 예를 들면 인덕션 하이라이트 그리고 뭐 이제 전기차 이런 전환 그리고 발전도 기존에 이제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라던가 해상풍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발전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은수요를 밀어 올리는 요소이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해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은 가격만 떨어진 거지 뭐가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공급 여전히 타이트하고요. 공급 늘 수 없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 똑같다. 올해도 공급 부족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은혜양 얼마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과정 가운데서 좀 너무 과열되게 올랐으면 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은 가격이 많이 빠진 거는 상대적으로 금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금은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금과 은은 같이 가는데 약간 간격이 벌어질 때도 있고 좁혀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120불 갔을 때는 많이 좁혀졌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금은비가 이제 평균 대비 꽤 괜찮은 상태인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평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지금이 금은비가 대략 한 80대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은비는 1대 15라는 그런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제 함무라비 법전을 봐도 그렇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고대 로마 시대라던가 중세 시대들 그리고 아니면 뭐 원나라 아니면 뭐 프랑스 혁명기 영국 패권 시절 스페인 제국 뭐 모든 국가들의 이제 금은비가 미국의 건국 당시도 그렇고 1970년대도 그렇고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때도 이제 금은비가 1대 15로 다시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대 15라는 건 역사적으로 황금 비율이다.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금과 은의 비율이 한 1대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대 15를 늘 유지하는데 지금 80 정도까지 벌어졌다라는 건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 은이 너무나도 정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1970년 이후부터 좀 금은비가 좀 많이 이제 변동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유경제 시장의 그 원리에 따라서 금값과 은값이 이렇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한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금은비의 이제 평균치가 한 40에서 50 사이예요. 근데 이렇게 딱 100년만 보더라도 평균치에 비해 확실히 저평가된 건 맞다. 그래서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이 금은비는 이제 역사적인 평균치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되게 강한데 그게 1대 15로 저는 돌아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1대 15였을 때는 금이나 은이 둘 다 돈으로서 쓰였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은 이제 뭐 어떤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돈으로 쓰고 있진 않은 그런 화폐 시스템이니 뭔가 1대 15까지는 좀 과하고 이제 지난 100년의 평균치인 1대 40 정도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인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은이 최소한 한 2배는 올라가야
평균치는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이번에 많이 빠져서 그래도 조금 올라갔었었는데 금은비가 좀 좁혀졌는데 다시 또 내려와 버렸군요. 그러면은 그냥 금 가격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은 자체만으로도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금은비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건 금 가격과 은 가격 올라가는데 은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많이 오를 건데 어쨌든 금이 올라간 거에 2배 이상이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금의 상승률이 낮았던, 되게 약했던 때가 이제 2000년대 상승장이거든요. 이때는 금은비가 1대 30 정도까지 밖에 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은이 상승해야 될 퍼센테이지는 정말 뭐 드라마틱할 거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요도 늘어나는데 금은비 자체도 저렴하니. 근데 이게 반대로 금값이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금은비의 변동은 결국에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그 가격 변동성을 보면 은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상관관계를 보면은 0.92, 그러니까 거의 둘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금만 유독 고평가가 될 수는 없다. 네. 이 금은비가 좁혀졌다라는 건 금과 은 둘 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 반대로 금은비가 벌어졌다라는 건 금과 은 둘 다 되게 저평가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유독 금은비가 좀 많이 벌어진 지금 이렇게 80 정도까지 벌어진 시기는 금과 은 둘 다 저평가인데 은이 극단적인 저평가를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은이 저평가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금이 고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은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 거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은 굳이 금, 은 둘 다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을 조금 지금 사는 게 좀 맞을까요? 저는 만약에 둘 다 없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는 걸 좀 많이 추천해 드려요. 둘 다 없으면. 네, 왜냐면 이게 은이 그냥 우리가 미래만 보면 되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뭐 거의 100년도 아니에요. 그냥 5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은이 진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포텐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건 아는데 근데 이게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내일이 되면 가까이서 보면 되게 비극이거든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제가 2019년에 은 투자할 때 실버바 하나를 한 65만 원쯤에 샀었어요. 지금은 가격이 한 400만 원쯤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야 지금 너는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너는 65만 원대에 사놨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65만 원에 사고 그 은이 5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나게 쌀 때 산 건 아니에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도 가격이 거의 뭐 3년 동안 조정이 그러니까 횡보가 나타나기도 했고 많이 하락할 때는 거의 뭐 한 며칠 만에 50불까지 쭉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이라는 건 그런 가격 변동성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금이 오를 때 이제 뭔가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투자자들을 되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금과 은 투자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먼저 금부터 어느 정도 보유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금과 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면 천천히 은을 늘려도 결코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을 산다면은 결국에 뭐 부가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쪽은?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은 은은 KRX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ETF 같은 형태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는 15.4%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상장된 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요번에 하나 그 자산운용에서 그 은 현물 ETF가 국내 최초로 나왔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에서도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 현물이니까 요런 거를 이제 퇴직연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은 그런 세제 효과를 얻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ETF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 퇴직연금이나 이제 그런 IRP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물의 측면으로 보면은 실물은 부가세를 피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과 똑같이 여기도 이제 중고거래 시장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중개거래를 해주는데 중개거래로 사면은 부가세도 없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으니까 저는 실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은은 꼭 중개거래를 통해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은 아직까지 가짜 은은 없는 상황인 거죠? 아예는 아닌데 있긴 있는데 네,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확률로 이제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아무 플랫폼에서나 사도 웬만해서는 가짜금이 나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 금거래소나 이런 이제 그런 확실한 그런 플랫폼에서 좀 사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비단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실물 금이나 실물 은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여기가 원래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에서 만든 생골드라는 어플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가 인수했더라, 제가 인수한 곳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여기가 인수하면서 비단이라는 어플로 바뀌었어요. 요것도 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저도 너무 옛날 거라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예, 근데 수수료 조금만 내면은 이거는 부가세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실물 거래라서 요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이제 다 참고를 하시면서 나는 어떤 게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 실물인데 굳이 뭐 어떤 그렇게 좀 금융상품 형태로 투자하는 게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실물을 사시는 게 낫고, 실물 그거 부피도 너무 크고 내가 보관하면 뭔가 누가 훔쳐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비단 아니면 ETF 뭐 그런 이제 연금 이런 것들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되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은 그 1kg짜리 막 사가지고 쟁이려면은 이제 금액이 좀 그때는 쌌었으니까 막 이제 김치 통에다 막 넣고 네.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4,500만 원 되면 이제는 좀 한 10개만 사도 한 맞아요. 수천만 원이니까 100개 네. 사면 뭐 억 단위가 넘어가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보관 이슈는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쵸. 아무래도 옛날에는 금액이 이제 금 올랐으니까. 가격이 한 100만 원대일 때는 한 1억치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100kg을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은을 막 엄청 그때 사야 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한 20kg이고 그 은이 그래도 다른 원소들보다는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밀도가 되게 높아서 한 20kg 정도면 이 정도 되게 조그만한 박스 한 2박스밖에 안 돼요. 손바닥보다 좀 작잖아요. 네, 1kg 가. 맞아요. 1kg가 손바닥보다 좀 작은 수준이어서 그거 뭐 20kg 해봐야 그냥 되게 조그맣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누구나 그렇게 뭐 부피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저조차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실물로 갖고 있거든요. 전혀 저는 불편함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